오케이. 그러면 5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다음 같은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논의는 데이 1으로부터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의 주요한 관심사는 이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규칙 기반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이제 방향성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칙 기반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 두 개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칙 기반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 기반은 이 만들어진 근거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if else 문은 프로그래머의 통찰이죠. 네? 이 통찰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모형의 그 구성 자체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경험해서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통찰을 통해서 이 if else문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모종의 이유에서든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공을 깜빡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대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형이 형성되는 것이 통찰이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평가를 좀 유의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살펴본 대로 그 학습 데이터를 그냥 경험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험한 데이터를 바로 제시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일 수 있다. 그런 점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논의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과 관련해서 별도의 새로운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셋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따로 떼어 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점과 관련해서는 용어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살펴보면서 한번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43페이지 1.7.2절의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와 관련해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의 주요 점들을 요약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기 전에 진짜로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응용력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응용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보시면 훈련 데이터를 평가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데이터를 뭐 기억하든 한다든지 이런 결론적으로는 응용력과 관련된 용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응용력이라고 부르고 기계학습 쪽에서는 이거를 일반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응용력과 일반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이제 좀 그냥 사실상 동일한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거 뭐 기계학습의 인싸시군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응용력은 그냥 누구나 평이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분야에 따라서 부르는 이제 용어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가진 데이터를 쪼개야 된다.
그런 점을 이제 논의를 드리고 있고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이미 실습으로 확인을 해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그 다른 용어들은 아마 대체로 공감이 되실 텐데 이 홀드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드아웃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남겨둔, 따로 떼어둔 이런 이제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에 사용을 하지 않고 따로 남겨뒀다, 홀드아웃 했다. 그런 이제 용어로 이제 사용되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오, 통계나 기계학습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으시군요. 이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이제 해설을 드렸지만 뭐 별거 아니구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습한 부분은 22페이지, 44페이지의 22번 입력입니다. 44페이지의 22번 입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행한 것을 이제 같이 했는데 요 입력을 보시면 우리랑 이제 다른 점은 우리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그 번잡스러워서 그냥 아이리스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번치에서 점 데이터 스타일을 편의를 위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미 어제 논의드린 바, 이 번치는 이런 스타일로도 이제 접근이 이제 가능한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지엽적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둘 다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번 입력 아래에서 그 아래 바로 아래쪽 문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Y 셔플입니다. 셔플을 왜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우리는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거는 Y 랜덤 스테이트입니다. 난수 초기 값을 왜 설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이고 역시나 살펴봤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재에서 다음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점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레이블은 모두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유형 도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되면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랜덤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그냥 0으로 박았습니다. 근데 이 점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교재랑 똑같이 했어요. 교재랑 똑같이 난수 초기 값을 0으로 했고 요 테스트 사이즈랑 셔플은 교재에서는 이제 이걸 지정을 안 했는데 이거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 안 하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되고 근데 이제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난수 초기 값을 교재랑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그 교재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데 교재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여튼 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정하면 이 2번하고 1번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난수 초기 값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유형 도수 산출을 이렇게 해봤다. 그러면 1로 바꿔도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아이고 2로 바꿔 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실행을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요 결과는 랜덤 스테이트 값을 2로 한 결과입니다. 조금 낮죠?
하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의 이제 그래도 조금 엇비슷해졌지만 아무래도 이런 값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뭐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이제 언제까지 저거를 해야지 좋은 분포가 나올지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재현성도 이제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를 셔플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0번들끼리 섞이고 1번들끼리 섞이고 2번들끼리 섞이고 이렇게 유형별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각각 뭐 지정된 비율 예를 들자면 4분의 1씩만큼 떼어가지고 요 부분들을 합쳐서 테스트로 만들면 그러면 섞이는 섞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난수 초이값을 다시 0으로 돌려놓을게요. 돌려놓는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stratify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재 없습니다. 이게 교재 나중에는 stratify를 교재가 쓰는데 이게 논의가 없이 그냥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의 이제 타겟 값을 이렇게 이제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stratify는 우리말로 이제 하자면 구간화, 구획화 이 정도가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살짝 상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서 출구조사 같은 거를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구조사를 할 때 서울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서울이 됐든 어떤 임의의 지역이 됐든 여기 이제 중간에 한강이 흐르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강동, 강서, 강남 뭐 이런 것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출구조사 같은 걸 할 때 강남 지역에서만 많이 샘플을 수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뭐 선거 결과는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샘플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뭐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샘플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상태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샘플을 조금 줄이더라도 구역을 나눠서 수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어, 골고루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계에서 stratify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우리 같이 한번 유형 도수 분포를 확인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이제 Ytrain하고 Ytest에 대해서 유형 도수 산출을 수행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 결과는 다음에 두 가지 설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셔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셔플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셔플을 하고 나서 이게 구역별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stratify를 통해서 이 x값의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응하는 어떤 그 유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유형은 반드시 타겟 값이 아니어도 됩니다. 데이터에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불리한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용이하게도 이미 붓꽃의 유형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붓꽃의 유형을 바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 서울 지역에서 출구 조사를 이제 수행하는 것을 한번 예시로 든다면, 사실 그 옛날에는 강남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자연에 뭐 강남과 강북과 강동과 강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그 특정한 이제 유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구획화를 해서 나누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붓꽃의 유형을, 붓꽃의 타겟 값을 바로 유형으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가요? 랜덤 스테이트 0일 때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설정했을 때 원래 분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16, 9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가능한 그 원래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150을 4로 나눴을 때 정확하게 딱 안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이제 더 받았는데, 뭐 그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하나 더 받으니까는 테스트에서는 얘는 하나 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랜덤 스테이트를 바꿔도 언제나 요 그 우리가 제공한 유형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난수 초이 값을 뭐 임의적인 뭐 1, 2, 3 이런 걸로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유형 도수 산출을 이제 실행해 보면 이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될 거면 스트래티파이는 하고 셔플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셔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내부에서도 그 섞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데이터의 경향성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경향성을 이제 깨줘야 훌륭한 훈련과 이제 평가가 이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 44페이지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여기에 대해서 이 랜덤 스테이트로 인한 그 분포의 불균형의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래티파이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보강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절차라고 믿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난수 초이 값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값으로 고정하고, 이거는 0 이상의 임의의 점수니까 정수니까 1, 2, 3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내려와서 바꿀 게 있죠. 이 fit에서 이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으로 훈련 데이터만 경험시켜 줘야 되고요. 이 예측을 수행할 때는 y x 테스트를 가지고서 예측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채점 자체도 y 테스트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부분들을 좀 강조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줌에서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결과를 우리 교재랑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넘겨서 50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교재 결과가 이제 재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교재가 랜덤 스테이트 0으로 해서도 이렇게 이제 되긴 했으니까 어 이제 우연하게도 이렇게 이제 맞추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는 좀 더 섬세함이 이제 우리는 좀 더 섬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97%의 정확도를 얻기는 했는데 이거는 요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그 하하하하 웃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모델의 테스트 세트는 정확도가 약 0.97이고 97%의 품종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잖아요. 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왜 제가 하하하하 웃는다라고 하는 점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채점 결과를 평균 내면 말하자면 97%인데 이게 그 Y 테스트가 전체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38건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150도 아니고 이제 38건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개 틀려서 이제 97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 붓꽃의 이제 미래 붓꽃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 97%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정확도는 뭐 그 말하자면 97%인데 그냥 이제 그냥 수십 개 중에서 한 개 정도 틀렸다.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결과를 이제 재현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에 따라서 아까는 이게 100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100점에서 미달하는 점수가 나왔죠. 어쨌든지 간에.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응용력을 평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로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요 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계학습의 그 논의로 또 지도학습으로 이제 쑥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마지막으로 50페이지 32번 입력을 보시면 요런 그 채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요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제가 새로운 셀을 추가하고 이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를 원래는 저 두 줄을 통해서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KNN 같은 그 사이클런의 모델에서는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에 통과시키면 정확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즉 요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계를 편의상 하나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즉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값을 획득을 하고요. 그 이미의 이제 S개의 예측값을 이제 획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비교해서 참거짓을 얻어내고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평가되니까는 그것의 평균을 구하내면 그야말로 정확도라는 지표가 획득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모형을 훈련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죠. 따라서 이 사이클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지원을 해서 이런 그 늘상 하는 일들을 조금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0페이지에서 32번 입력에서는 그냥 그런 논의를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기계학습을 이제 해봤고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이제 방식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왕 여기 이제 교재를 펼친 김에 규칙 기반에 대한 소개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은 이제 1장의 1.1절 왜 머신러닝인가? 라고 하는 점이고 24페이지의 논의입니다. 이 점은 그냥 그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굵직굵직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24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초창기 지능형 애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if와 else 명령을 사용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룰 베이스드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러면 룰 베이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잘 이해하시죠? 룰 베이스가 간단하게 말해서 if else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왜 들어왔을까요? 아무나 if else 문을 만들어서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진 통찰을 기반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뭐 아무나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붓꽃 품종이 뭔 것 같아요 하면은 이게 붓꽃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 기반 시스템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성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계점과 단점이 그 아래쪽에서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이거는 직관적이고 자명한 얘기죠. 또 많이 경험하셨을 테고 뭐냐면 그러한 전문성이 붓꽃의 전문가가 개 품종, 강아지들의 품종을 나누는 전문성으로 확장될 수는 없겠죠. 나는 식물학자고 나는 붓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지. 이게 얘가 뭐 무슨 개인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강영욱 씨한테 여쭤보세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한계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명확한 얘기고요. 또 규칙을 설계하려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 방식을 잘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분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성공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고 이때까지 많이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 인식과 같은 예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수행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사실 얼굴 인식은 2001년보다는 이제 2015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015년 이전에는 얼굴 인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게 그냥 잘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 페이스 아이디 있고 그냥 당연한 그냥 유틸리티죠. 근데 이 페이스 아이디가 도입된 시기를 한번 그 생각해 보시면 2015년 금방이에요. 그럼 2015년이 언제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인공지능의 발전사를 딥러닝의 관점에서 뒤로 돌아봤을 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2015년이 언제냐면 딥러닝이 데뷔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세돌 씨랑 알파고가 이제 대결을 펼쳤던 것이 이제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인공지능의 물결이 이제 불었던 그 지점이죠. 근데 이제 왜 이 지점이냐면 딥러닝이 대체적으로 이제 2015년에 그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신경망이 딥러닝에 근거되는 신경망이 1980년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얘가 잘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인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없었는데 부활한 거죠. 딥러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신경망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요 2000년과 2010년 사이쯤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얼굴 인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인식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방법론들이 논의가 되던 편이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2015년에 딥러닝이 영상과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굴 인식도 이제 해결된 문제로 이제 간주가 되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굴 인식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얼굴 인식을 if else문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지옥. 그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고, 네, 그런 프로젝트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얼굴 인식을 하는 이런 문제는 그 프로젝트 시작하면 내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냥 당장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모듈이 있으니까 그냥 뭔지 알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바로 적용하면 오케이 이거 끝 하고 그냥 이거 부속품인 거죠. 예를 들어서 PC를 새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저희 용산 가서 그냥 부속 사서 끼면 되잖아요. 요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얼굴 인식은 그냥 어느 모듈을 가지고 와서 그냥 끼워 넣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공공재화가 된 거죠. 많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요새 공공재화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도 그래요. 챗GPT도 요새는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된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내려받아서 사용하시면 얘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논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기계학습의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하시면 그냥 당장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꽤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 이제 살펴봤고 이왕 여기 펼친 김에 또 24페이지에 그 뭐 주요 단어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요 지도학습이라는 단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도학습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몇 가지 예시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시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우리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장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1.7절의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인데 요 번역을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모바일 앱을 만들자는 게 아니죠. 그냥 첫 번째 응용 사례 정도로 번역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꼭 그 앱이 아니고 그냥 응용이다라고 느끼겠지만 이제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앱이나 이런 걸 이제 주로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생각나시나요? MFC 시절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요때 응프라고 불렀죠. 응프. 응용 프로그램. 그잖아요. 그래서 요때 고플레이어, 뭐 MSN 메신저 이런 시대 혹시 기억나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너무 젊으신 거고 그죠? 2000년부터 2010년 요 사이가 응프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는 모바일의 이제 혁명이 이제 불어닥쳤잖아요. 그때부터는 앱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응프 대신에 이제 앱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플 오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보시면 그 일단은 지도를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넘어가실 때 여기죠. 이제 결론은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을 열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K 최근접 이웃을 바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순서를 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는 안 할 겁니다. 왜 안 해? 여기 있구만. 요거는 일단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두 페이지. 내용이 그냥 두 페이지예요. 근데 두 페이지뿐만 아니라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그냥 통계 기반 모형입니다. 통계 모형이에요. 그냥 개수를 세 가지고 뭐 이런 사례가 많으면 그냥 이거겠지?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 모형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초적인 통계 모형이라서 그냥 살펴볼 가치가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직관적이긴 해서 좀 제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우리 이제 시간을 할애할 만한 이제 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K 최근적 비슷하고 결정 트리를 이걸 한 다음에 결정 트리를 가서 볼게요.
왜 이렇게 제가 순서를 바꾸고 싶냐면 결정 트리가 상위들이겠지만 if else 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if else 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결정 트리가. 그래서 이 기계학습을 납득하시기에 이 순서를 보시면 저는 좀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 순서를 먼저 이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 트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선형모형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이 같은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밀리 단위로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 임의적인 어떤 그런 구성이죠.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신경망 계열들이 나왔는데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일종의 신경망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과도기적인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형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신경망이 만들어졌고 신경망의 마지막 계층이 이제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을 보고 결정치를 보고 다시 이렇게 보면 이게 맥락이 좀 헷갈려요. 쫙 이렇게 꿰어서 꼬챙이로 딱 이어서 보는 게 저는 이익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K 최근적 이웃 결정 트리 이렇게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K 최근적 이웃으로 한번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사용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이 알고리즘이 정말로 이제 쓸만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얘의 의견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점들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경험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활용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델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셋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즉 최근접 이웃을 찾아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유형으로 분류되는 1차원 훈련 데이터셋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성이 하나뿐이므로 각 데이터 포인트는 직선상의 특정 위치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각 훈련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훈련 데이터 포인트를 최근접 이웃으로 선택하여 해당 데이터 포인트의 클래스로 예측합니다. 예시 그림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동그라미에 가깝다면 동그라미로, 세모에 가깝다면 세모로 분류됩니다. KNN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상의 드린 것과 이제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교재에서 제시가 됐는데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나 이 아이리스의 이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KNN이 적용됐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KNN을 납득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NN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이죠. K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KNN은 이제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 학습에서 이제 지도 학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좀 이제 잘 해놓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클릭 해가지고 탐색하기가 용이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논의 드리기 위해서
앞서 수행한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한 산점도 분포를 이쪽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겠습니다. 근데 코드를 다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 부분으로 이제 가셔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의 시각화 부분을 셀을 찾으시고 이 셀을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요거는 참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미 이제 논의했으니까 이걸 작성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 KMN 쪽으로 내려와서 이 복사한 셀을 요 클립보드 모양의 아이콘을 하시면 이 현재 선택된 셀 아래쪽에 붙여 넣어집니다. 그래서 그 KNN 알고리즘을 좀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음과 같은 아이리스의 산점도 분포를 한번 가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잘 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쪽 근방에서 그 임의의 지점의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그냥 숫자 쉽게 해보겠습니다. 5.0, 2.0 요쯤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요쯤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 직접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코드에서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xnew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의 그 목록을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5.0, 2.0의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산점도를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이 산점도를 그릴 때 그 그래프를 그릴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펜더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펜더스의 자료 구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얘 자체가 이제 플랫이라고 하는 API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PLT라고 하는 그래프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의존합니다. 근데 이 PLT가 약간 저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펜더스의 플랫이 조금 고수준이고 그래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X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게 펜더스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PLT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시는 이제 방향성이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익숙한 이제 부분은 펜더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X뉴를 이제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플롯을 이제 카인드를 스캐터로 이제 하고 X축을 0으로 하고 Y축을 1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여기서 이제 받은 이제 그래프 자체를 다시 한번 이쪽에 이제 전달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는 이제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 추가된 부분들 좀 강조 표시해드리고
여기까지 살펴보고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